끓는 점을 넘어선 듯한 국민들의 마음 향방,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김봉신의 오차범위,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뭐 제가 나오는 그 패널 게스트마다 이게 언제 될 것 같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오늘 헌재에서 중요한 알림을 알려왔는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24일에 잡혔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먼저 할지 같이 할지 뒤에 할지 이런 게 좀 분분했는데 결국은 좀 탄핵 심판 이 가닥이 점차 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막바지에 다가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국민적인 지금 약간 이슈 피로감이 이게 극단적으로 좀 증폭돼서 예. 여론에도 지금 천천히 반영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여론조사 흐름이 어떤지 요것부터 하나 지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탄핵 찬반 여론조사. 먼저 갤럽 조사 좀 결과 좀 소개시켜 주시죠. 예. 말씀드리는 한국갤럽 조사는 그 3월 2주 조사입니다. 3월 11일부터 13일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성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입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 한국갤럽 자체 조사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사에서 방금 말씀 주신 그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이 찬성이 58 그리고 반대가 37로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찬성이 한 58이니까 그 직전주 이게 이제 발표된 거는 지난주 금요일이지만 그러면 한 주 전 또 금요일에는 60이었거든요. 예. 60에서 58이다. 탄핵 찬성이. 그럼 이제 약간 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지금은 탄핵 찬성 여론은 국민 10분 중에 6분 정도로 굉장히 꾸준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격차가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한다. 이런 여론은 37에 머물러 있으니까 약 한 21%포인트 격차로서 찬성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발표된 게 또 있습니다. 이번 주 조사. 예. 요거는 NBS 조사입니다. NBS 조사는 4개 기관이 이 조사를 하는데요. 오늘 발표했기 때문에 17일, 18일, 19일 3일 동안 조사를 진행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4개 기관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터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이것도 역시 자체 조사입니다. 여기에서요. 놀라운 거는 지난주에는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해야 한다. 그러니까 탄핵을 해서 파면해야 된다라는 예. 응답이 55였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발표치는. 근데 오늘 발표치는 이게 60입니다. 60이요? 예. 5%포인트가 올랐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쨌든 오차범위 내기는 한 거죠. 플러스 그렇죠. 마이너스 3.1%니까. 맞습니다. 하지만은 꽤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게 1월 3주 이후로 이 조사를 시작한 MBS 조사에서 1월 2주에 62 나오고 나머지는 1월 3주부터는 3월 2주까지 계속해서 50%대였는데 예. 지금 다시 60%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위기감을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이게 탄핵 심판 선고가 좀 지연되면서 탄핵을 빨리 파면을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이 좀 더 늘었다라는 건데 제가 이거를 데이터를 보니까 진보, 중도, 보수가 좀 다르네요. 진보에서는 탄핵안 인용해야 된다. 대통령을 그러니까 파면해야 된다가 88. 그리고 보수에서는 탄핵안을 기각해야 된다라는 게 67이었는데 중도가 중요한 것 같은데 중도는 72. 또 탄핵안을 인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보 성향과 중도 성향이 매우 가까이 붙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쏠림 현상이 이 지금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보수 성향이신 분들하고 같은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진보 성향이신 분들 쪽으로 더 쏠림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한 주 전 대비해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그렇게 추출되는 비율이 대단히 바뀐 게 없는데 예.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추출했을 때는 22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략 한 22.7%였는데요. 이번에는 255명, 25%가
넘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좀 지켜보고 있다가 응답 적극성 나도 응답해볼래 라고 나서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이 조사에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317명으로. 예. 그렇게 따지면 아직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더 많지 않느냐? 맞습니다. 대한민국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조금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이제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있다가 다시 앞에 나오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최근에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뭐 그러면서 기각설, 각하설 이런 것들이 또 이게 지연되는 게 또 윤석열 대통령 복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좀 소위 말해서 진보층이 좀 집결했다,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뭐 요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부터 그리고서 선고일이 지정이 되지 않고 계속 늘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기각 아니냐 이런 어떤 전망들도 섞여 나오기 때문에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이와 같이 나서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중도 성향이신 분들마저도 한쪽으로 이렇게 좀 파면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좀 더 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당 지지도는 지금 어떤가요? 크게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난주까지요. 지난주 갤럽,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분인데요. 갤럽에서 40대 36,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6, 4%포인트 격차이니 사실은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팽팽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심지어는 한 주 전에 3월 첫 주에도 한국갤럽 조사에서 40대 36이 그대로 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발표된 전국지표 조사의 정당 지도를 보면 이거 변하는 건가라는 느낌을 살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주 목요일에는 국민의힘이 38, 더불어민주당이 36 물론 붙어 있지만 숫자로는 국민의힘이 2%포인트 좀 앞서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국민의힘이 38에서 오늘 발표분에서 32로 빠졌습니다. 6%포인트 빠진 거니까 딱 오차범위만큼 빠진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더불어민주당은 36에서 38이 됐습니다. 2%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는데요. 그래서 두 정당의 격차가 6입니다. 6%포인트 격차가 됐는데 이게 만약에 한 주 더 가서 격차가 벌어지면 이거는 그러면 12월 3주 정도 됐을 때 이때가 언제냐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조사된 그때처럼 그러면 민주당이 더 확 벌어지는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볼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3주 때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이 MBS 조사에서 39였습니다. 이번에 38입니다. 오늘 발표된 게. 그런데 떨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서요.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의 지금 이제 탄핵 심판 선고 막바지에 이르르면서 약간의 여론조사에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내일 갤럽 조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계속 1위를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착화되어 있는데요. 한국갤럽에서 묻는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 문항은 자유응답, 즉 마음속에 있는 사람 불러봐라라고 하는 주관식 응답인데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조사 오늘 소개해드리는 3월 2주 조사에서 34가 나왔습니다. 자, 이 34라는 숫자는 지난 2021년 11월 3주 윤석열 당시 후보가 얻은 34입니다.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건 30% 중반이니까 이게 뭐 과반 정도 50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당선권인 거예요, 지금. 그에 비하면 김문수 장관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두 자릿수인데 10%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분발을 하셔야 조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한때 이재명 대표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6%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 오세훈 4%, 오세훈 시장 4%, 홍준표 시장 3%, 뭐 조국 전 대표 2% 그리고 이준석 현 의원 1%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렷하게 1%가 넘어가는 그런 후보들을 많이 모은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예. 당해내기 쉽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에 있어서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또 가상 대결 이런 것들을 다 본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큰 변동이 없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모든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게 지금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 조사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재명,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런 순서잖아요. 그런데 오늘 발표됐던 MBS 여론조사에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물어봤는데 이재명 33 그러니까 뭐 거의 똑같죠. 갤럽 34 이재명,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사실 그래서 순서만 조금 바뀌었지 요 5명이 그냥 갤럽이나 MBS나 똑같이 들어가는 걸 보면은 요 정도의 지금 대선 후보군이 좀 유력하다 이렇게 보는 거 맞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더군다나 MBS 조사에서는 후보별로 각각의 호감을 물어봤는데요. 예. 이번 조사가 재미있는 것은 이재명 호감이 간다가 40이 됐습니다. 지난주 34에서 6%포인트가 좋아진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주자 중에 가장 좀 앞서 나간다고 하는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25였다가 지금 24니까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호감을 개별적으로 물을 때 정당 또는 인물을 물어볼 때 한 40 정도 수준을 이게 당선권이라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 와 닿아 있는 인물은 이재명 대표 혼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지지층의 어떤 지금 상황 마음속을 좀 집중적으로 해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KPI 리서치 뷰가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3월 3주차 전국 정기조사가 있습니다. KPI 뉴스와 리서치뷰가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 전화조사를 한 건데요. 오늘 소개하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조사에서 조기 대선 시 국민의힘 행보에 관한 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5.15%. 51.5% 51.5%. 그리고 아니다가 40.2%로 조사가 됐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주류적인 정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지금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실제 만약에 파면이 인용돼서 대선에 들어가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 둬야 된다라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것이 낫다가 조금 높습니다. 73.2니까 네 분 중에 세 분 정도는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전체 여론조사인 거죠. 전체에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가 한 절반 정도로 51.5인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73.2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도 민심이 또 궁금한데요.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57.6 거의 60에 가깝죠. 그러니까 평균이 51.5인데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57.6이니까 그보다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큰 선거를 한다면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은 윤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중도 민심을 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이 두 개의 괴리 속에서 어딘가는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면서 중도 민심을 잡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쉽지 않죠. 이게 굉장히 딜레마네요. 그러니까 보수층을 봐도 함께 가는 게 65.2, 윤 대통령 거리 두는 게 28.6. 그렇다고 맞습니다. 보면은 만약에 거리를 둘 경우에는 중도층의 마음을 조금 더 얻을 수 있지만은 보수층이 이완될 거고. 그렇죠. 만약에 거리를 안 두고 같이 갈 경우에는 중도층이 표를 안 줄 거고.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자, 여당 고민 한번 더 보겠습니다. 26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이재명 대표 선거법, 공직선거법 2심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더라도 출마를 해야 된다가 찬성 44.8, 반대 51.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땐 반대가 51이니까 한 절반 정도다. 이렇게 보는데 찬성이 44.8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1000명에서 오차 범위에 딱 걸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대가 우세하다, 찬성이 우세하다라고 하기가 어렵고 오차 범위 내에서 찬반이 이제 이렇게 부닥치고 있다, 대등하다 이렇게 볼 텐데요.
이거를 또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나눠보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찬성, 그러니까 출마 찬성 이게 84.9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반대. 출마 반대. 이게 또 95.6입니다. 예. 자, 여기에서 그러면 중도 민심을 봤더니 중도이신 분들 중에서는 찬성이 51.1입니다. 절반 정도입니다. 반대가 43.3이니까 그러면은 찬성이 더 높은 비율이냐? 이것도 오차범위 내에 걸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찬반이 오차범위 내에 걸려 있고 지지하는 정당에 따른 균열이라든지 진보 보수 균열에 따라서 나뉘어 있긴 하다. 그런데 중도 민심도 오차범위 내에 걸려 있다. 단 여기서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음 주 26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러면 이 질문은 워딩은 맞는 거죠. 맞는 말인데 예. 그런데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가 됐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마치 이게 듣는 사람 중에서는 이 경우에 그러면 피선거권 상실이 되는 건가? 피선거권 상실은 대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유추해 본다면 피선거권이 완전히 상실됐을 때를 가정해서 응답하는 분들도 일부 있겠구나. 당연히 그러면은 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면 그러면 출마한다라는 건 억지스럽지 않느냐. 예.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응답도 일부 잡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에 있는 항소심에서 이와 같이 판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대법과 연관돼서 판단을 했을 때 그게 여론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예상이다 보니까 또 실제 선고가 나와서 또 여론조사를 해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게 그 이후에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뢰도 문제를 좀 볼 텐데요. 지금 각 그 국가기관을 신뢰도를 측정한 여론조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앞서 그 갤럽의 조사에서 기관별 신뢰도 질문이 있었는데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떤 기관들을 좀 조사를 했고 어떻게 나왔는지 좀 소개시켜 주시죠. 예, 이거는 이 역시도 갤럽이 이제 기관별로 각각 물었습니다. 각각 물었을 때에 헌법재판소가 신뢰한다가 53입니다. 자, 이게 어느 기관에 대해서 신뢰한다가 53이면 되게 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 이거 뭐 한 70, 80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요. 나머지를 보면 경찰은 48, 법원은 4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4, 공수처가 29, 검찰은 26입니다. 검찰이 이제 지난번 조사보다는 약간 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30보다도 좀 미치지 못하는 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헌법재판소는 53이니까 절반 정도가 신뢰한다라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8이니까 10분 중에 4분은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만 헌법기관 중에서 헌법재판소가 가장 높은 어떤 그런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헌법재판소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주요 국가기관에서는 가장 높은 거고 특히 이제 검찰은 많이 낮네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논란이 좀 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어떤 봐주기 수사라든지 뭐 이런 뭐 윤석열 대통령 이제 석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거하고 비교를 해도요. 과거에 갤럽이 이 질문을 했을 때 검찰은 2017년 조사 대비 그때 이제 31이었는데 26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보다 검찰은 지금 신뢰를 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검찰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주요 사회기관에 대한 긍부정평가를 좀 넓게 살펴볼 텐데요. 한국리서치 조사입니다. 한국리서치가 3월 7일에서 3월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웹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 이 조사에서는 의료, 사회복지, 교육기관의 역할 수행 긍정평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뭐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기관 내지는 사회기관 이런 쪽으로 해서 어디를 신뢰할 수 있느냐 또는 역할 수행 평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여론조사 기관들이 묻고는 있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게 이제 초중등 교육기관 뭐 대기업 이런 데가 이제 52%니까 높죠. 그리고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기관 56 나왔습니다. 높습니다. 교육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 괜찮고요. 사회복지 괜찮습니다. 대기업도 52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검찰은 안 들어갔는데 정당이요. 네. 7%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 정당 7%요? 예.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87%네요? 87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되게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되면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상당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포괄적으로 따져서 공공기관은 32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60%니까 공공기관이 한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의료기관은 39입니다. 많이 이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의료기관은. 원래는 네. 의료기관이 한 40이 넘고 50가까지 돼야지 이제 맞는 건데 이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뭐 의사 증원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데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은 의사들이 조금 뭐 직역 이기주의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조금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튼 책임 공방이 있기는 하지만 여튼간에 응급실을 못 찾아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런 국민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 의료기관이라든지 관계 당국이 눈여겨보고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당 7% 이제 우리나라 정치권에 대한 어떤 불신들 이런 거를 좀 나타내주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좀 눈에 띄는 거는 종교기관도 잘하고 있다가 23. 밖에 안 돼요. 그리고 65가 못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우리나라 어떤 많은 종교들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좀 신뢰를 못 받는 거. 이게 좀 그렇죠. 최근에 이제 어떤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의 감소 이런 거하고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가 가톨릭 평화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게 눈에 띄는데 뭐 이건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31%밖에 안 되면은 예전에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에 대한 어떤 지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게 좀 많이 좀 불신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주체들이 과거 대비 시민단체가 많이 눈에 띄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그에 비하면 종교기관은 좀 거리에 좀 많이 나오고 계시고 예.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서 탄핵 찬성 반대 집회에 어떤 주체가 되는 뭐 종교 단체가 있다면 조금 한번 되짚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하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잘하고 있다가 28,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18, 그랬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39니까 사실 회복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18까지 떨어졌다라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은 건데 회복은 됐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의료기관이 조금 더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자, 이제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한덕수 총리도 이제 곧 나올 테고, 이제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바뀔 만한 어떤 사건,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예. 역시 이제 탄핵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2심도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다만 2심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영향이 아주 크지 않았기 때문에 2심 자체만으로는 여론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대단하다고 볼 수 없는데요. 그게 이제 대법과 연관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이제는 여론이요 대선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큰 변곡점을 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의 오차범위,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